오늘 쇼펜하우어 14주차, 총 55주차 독서, 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4페이지에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성장이 아닌 개조에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교육의 기본은 이 내용 중에 가치 판단의 강제적 주입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경험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5페이지에 인간의 인식 과정은 블레블레 먼저 나를 인식하고 그 후에 나와 비슷한 타인을 인식하고 인간이 아닌 그 외를 인식하고 그 외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 이 사물에는 법과 질서, 윤리, 정치 사상도 포함된다. 네. 제가 뭐 전순록에 나온 얘기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세상은 그래서 균등하지 않고 차별이 있는 거고 서열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도덕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정한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네.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규율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맹목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백치로 태어난 아이는 현자가 되지 못한다. 백치가 그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를 강요로 개조한다는 것은 사회평등으로 포장될 수 없는 엄연한 폭력이다라고 하면서 교육이 폭력으로도 될 수 있다. 전혀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또 아닌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의미가 해석이 되고요. 135에서 136페이지. 백치로 태어난 인간은 백치로 죽을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천재로 태어난 인간은 천재적 재능을 발휘하며 고독하게 죽어가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뭐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약간 운명론, 결정론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근데 보통 자유의지로 자기 삶을 개조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인과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큰 결정은 이미 운명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쇼펜하우의 얘기도 뭐 어느 정도는 조금 공감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36페이지에 인간은 환경에 좌우되는 생명이다. 눈앞에 나타난 사물, 체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론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식의 힘을 키우게 된다. 그 중요한 순간에 개조를 목표로 학교와 사회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어떤 말로 포장해도 잔인한 사육에 지나지 않는다. 뭐 되게 과격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교육이 잔인한 사육이 될 수 있다.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막 개조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무조건 또 선이냐, 좋은 것이냐라고 하면 뭐 여러 의견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저희가 대량 생산을 위한 집단 그 교육이 생겼죠. 불과 한 200년 전에. 그전에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대를 이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생기면서 좋은 말로는 사회하고 부정적 의미로는 사육화라고 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뭐 표현해도 문제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7페이지에 적어도 40살까지는 교육에서 소외되어야 한다. 실제로 은둔한 현자 중에는 40살 이후에 발견된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래서 뭐 이 얘기는 결국은 40 정도까지는 교육받지 않아야 한다. 네, 사육화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쇼펜하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교육을 뭐 못 받으면 뭐 죽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잖아요. 예전 시대는 이렇게 딱 집단화된 교육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요즘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또 사회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바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런데 뭐 교육이 없던 원시 시대나 그 아주 오래전 시대엔 또 바보도 있었고 천재도 있었을 거잖아요. 교육이 전적으로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138페이지에 교육은 우리를 가난한 신분에서 구원해 줄 수는 있어도 가난이라는 모순을 우리 삶에서 영원히 추방해내지는 못하는 것이다. 네. 한 사람을 어느 정도는 구원해 줄 수 있지만 이 사회 전체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 사회는 서열이 있고 차별이 있고 다름이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39페이지에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성이 극도로 예민하다라는 꼭지고요.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고통을 느끼는 감성이 극도로 예민하다. 더욱 열성적인 성격일수록 상상력이 넘치고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완벽주의에 시달린다. 그로 인해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위험이 크다. 네, 좀 뭐 공감되는 부분이죠. 뭐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는 표현을 썼고 저는 좀 기쁠수록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죠. 우리 세상에서는. 근데 한편으로는 작은 거에도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다는 것은 잘 간파한다는 얘기거든요. 잘 간파한다는 것은 작은 거에도 잘 느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처도 쉽게 받는 거예요. 네, 안 받는 것처럼 하지만. 네. 139페이지 타고난 재능인들은 일반인들이 한두 가지 일에 만족할 때 수백 가지 일을 경험하려 하고 경험한 순간 그 일을 진부하게 여겨 권태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범부들이나 천재들이나 네, 천재들은 빠르게 그걸 마스터하면서 권태롭죠. 지겨워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재나 범부나 공평하게 세상의 고통을 맛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 정신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현실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는 주장이 옳은 얘기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블레블레 안티고네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분별력이다라고 말했지만 아이아스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제일 즐겁다 말을 남겼다 하면서 똑똑한 게 좋냐? 똑똑하다게 뭐 똑똑하다고 표죠. 똑똑한 게 좋으냐? 아니면 바보스럽게 사는 게 더 행복하냐? 뭐 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뭐 위경의 어느 구절엔 바보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라고 했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고 했다 하면서 저는 이 문장을 뭐 한 20번 이상 읽었는데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바, 이게 뭐 제가 썼지만 바보의 삶은 죽음보다 고역하다는 이 말이 무능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의미인가라는 이 빨간색 두 문장이 대치되는 게 아니라 동치적 문장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흐린 눈으로 살면 행복한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바보처럼 살면 행복할까? 뭐 이 얘기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저도 흐린 눈이었지만 또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고민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죠, 지금은. 그때도 불행했고, 지금도 불행하다 느끼는데, 그때 불행했던 어떤 종류와 지금의 고민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이지만, 똑같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41페이지, 인간의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지적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이고, 경험적 성격은 예지적 성격이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며 시간과 공간 및 관계와 형식에 분산되어 체험했다가 얻어진 경험을 축적하여 기억하는 지식의 총량이다 하면서, 네, 이게 아마 예지적은 그냥 뭐 번역상의 문제지만 선험적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고요. 그게 절대계, 성령, 아트만 이렇게 아마 같은 의미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요. 경험은 현상계, 에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지라는 건 결국은 알았는데 아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선험적이라고 하죠. 칸트에서 나오는 141페이지, 네. 인간의 성격 어떻게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인간은 대부분 예지적 성격보다 경험적 성격을 먼저 드러내게 되어 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경험적 성격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하면서, 네. 아까 말했던 예지적 성격은 절대계, 성령, 아트만의 특징은 상락 아정이다라고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절대계나 성령이나 아트만의 어떤 특질은 뭐냐면 상락 아정에 변함이 없고 머무르고 영원하고 괴로움이 없고 안락함이고 아는 자유롭고 걸림이 없는 존재. 정은 청정하다라는 이런 네.
우린 이런 예지적 성향과 반대인 경험적 성격인 애고적 성질로 거의 한평생을 살아가죠. 예. 그런데 이런 신비가들이나 제대로 이런 영성이나 신앙의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예지적 성격을 계속 파악합니다. 141에서 142. 예지적 성격이라는 밑그림의 경험적 성격이라는 물감을 상황과 관계에 맞춰 색칠한 것이 인간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타고난 성격에 환경적 영향을 받으며 성격이 형성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42페이지에 천성을 드러내고 드러낸 천성에 따라 경험되는 지식이 다르기에 인간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의 특수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러면서, 네.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우리는 전혀 다르게 판단하죠.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DNA를 가졌지만 똑같은 장면을 보지만 전혀 다른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의 천성이 다른 거고, 우리의 그 전생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143페이지에, 네, 예지적 성격으로 경험한 것들을 지식 삼아 세상과 타인이 원하는 나를 인식하고 그 모습이 나 또한 원하는 모습인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방황과 실패는 공식이나 매한가지다. 한 번의 좌절이 하나의 정답으로 기납되고 방황의 끝에서 남들에겐 없는 나만의 소양이 도출된다. 그렇게 능력과 소양을 채워 나가다 보면 나의 천부적 성품과 경험된 지식과 한데 어우러져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진짜 모습이 구현되는 것. 네. 예지적 성격, 즉 타고난 근기에 이런 현상계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구현된다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